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택시를 타고 아들 부부를 찾으러 무작정 뛰어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곤 며느리를 찾아 쫓아갔고 거기서 제 아내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고? 네 시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지금 이게 뭐냐? 너희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렇게 화내시면 저희가 뭐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네 시어머니 몰골 좀 봐라. 이게 멀쩡한 사람 모습이냐?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네 엄마를 이렇게 만들고도 네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아버님, 정말 오해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씩 도와주셨던 건데. 네가 그 말로 날 속이려고 해? 네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마르고 지쳐있는지 뻔히 보이는데 네 입에서 그따위 변명이 나와? 그때 안쪽에서 아들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저를 막아서는 아들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 좀. 무슨 일이냐고? 네 엄마 몰골 좀 똑바로 봐라. 네가 네 엄마를 데려다 이렇게 부려먹고도 할 말이 있어? 너 진짜 사람 맞아? 네가 부모란 걸 알면 이렇게까지 만들진 않았겠지?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냐? 니들이 힘들다고 부모를 이렇게 혹사시켜도 된다는 거야? 네가 지금 자식이냐 아니면 부모 등골 빼먹는 놈이냐?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분노와 실망감이 차올랐습니다. 아내의 몰골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똑똑히 느껴졌고 이런 상황을 만든 자식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위암과 싸우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인데요. 누가 봐도 제 상황이 안타깝게 보일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가족들이 전폭적으로 저를 지지해줘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저를 보살펴주는 아내와 자주 들여다보며 안부를 묻는 아들 부부를 보면서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 잘 둔 거지 하고 감사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아니 사실 진작부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겉모습만 멀쩡했던 거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늘이 저를 도우신 건지 어쩌다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요. 그 순간 제가 링거고 뭐고 다 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급히 쫓아갔죠. 그리고 그 현장을 딱 잡아버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고 발 뻗고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부부와의 인연을 끊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 입으로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슬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암 치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희망과 의지로 꽉 차 있었어요. 치료가 잘 되길 바라며 저를 보살펴주고 응원해주던 가족들의 모습 덕분에 초기 몇 달은 그래도 꽤 평온했거든요. 병실에서 다른 환자분들이나 간호사들한테 복이 많으시네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도 뿌듯했죠. 그때만 해도 가족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요. 암 초기엔 이 사람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디스크며 당뇨로 고생하는 아내가 제 영양을 챙기겠다고 죽이며 영양식을 직접 만들어 병실까지 가져다 주곤 했어요. 아내가 힘들게 들고 온 음식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헌신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힘들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늘 미소 지으면서 저를 돌봐주더군요. 그 정성 덕분에 초기 병실 생활은 생각보다 큰 위안을 얻으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보이던 관계가 결국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암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초기라 안심했었는데 절대 얕볼 게 아니더군요. 제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에 부치기 시작했죠. 씻는 것도 혼자 움직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했던 아내 역시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고 당뇨로 인해 합병증까지 겪으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저를 돌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간병인을 고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두 분 다 힘드시면 엄마까지 쓰러지시면 정말 큰일이에요. 저희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래, 나야 뭐 금방 적응하면 되겠지. 그런데 네 엄마는 어쩌냐? 저렇게 아픈데. 처음엔 이 제안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도 아내와 상의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간병인을 구했는데 체격도 좋고 요령이 있는 사람이어서 병실에서 제가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을 척척 해냈어요. 덕분에 제 쪽은 딱히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문제는 아내 쪽이었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 아내는 몸이 많이 쇠약해졌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어요. 디스크와 당뇨로 고생하며 집안일 하는 것도 벅찼을 겁니다. 게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외로움과 무기력함까지 겹쳐 더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걸어보면 기분이 처져 있거나 목소리가 어두울 때가 많아서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집에서 저렇게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 집에서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옆에 못 있는 것보다는 니네랑 같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 차라리 그게 더 좋겠다. 처음엔 이 제안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저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면 외로움이 덜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 결정이 결국 지금의 불행을 불러온 게 아닌가 싶어 참 후회스럽습니다. 아내가 아들 부부 집에 간 후 아들은 병문안을 몇 차례 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굴을 보며 안부를 전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여전히 고마웠죠.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가 여전히 몸이 안 좋으세요. 허리 수술 후 회복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봐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겠지. 네 엄마가 고생이 많으셨으니 너희도 신경 쓰느라 힘들겠다. 그러나 묘하게도 아내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엔 간간히 전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아내와 통화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집에만 있는 사람이 왜 자꾸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 그냥 안부차 전화한 거야. 우리 맨날 붙어있던 사람이 이렇게 연락도 안 되니까 이상해서 그렇지. 그런데 통화도 짧게 끝나거나 바쁘다는 식으로 대화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려 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제 입장에서는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내가 제대로 지내고 있는 건지 건강은 나아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고요. 물론 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누가 보면 지금 네 코가 석자야 무슨 걱정이냐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픈 와중에도 아내 걱정이 더 컸던 겁니다. 이제는 제 몸이 조금 나아져서 아내를 돌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제 아들은 요식업 쪽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시작했는데 분식집은 비교적 자본이 적게 들고 음식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아들에게 적합한 선택이었어요. 아들은 음식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첫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갔고 손님들의 좋은 반응 덕분에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떡볶이와 김밥 같은 간단한 메뉴로 시작했지만 점점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신선한 재료와 차별화된 소스를 만들어내면서 가게는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아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요리에 흥미를 붙이더니 결국 요식업에 뛰어들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첫 분식집을 열었을 때는 직원 한두 명과 함께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결혼 후 며느리는 손주를 낳고 한동안 육아에 전념하며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손주가 어느 정도 자라 기관에 들어가면서 며느리도 남편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며느리는 결혼 전에 호텔 뷔페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서비스와 경영면에서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협력하며 사업을 점차 확장했어요. 첫 가게가 성공한 지 몇 년 후에는 같은 지역에 두 번째 분식집을 열 정도로 성장했죠. 둘이서 그렇게 잘 꾸려가는 모습을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흐뭇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오랜 시간 한 회사에서 몸담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다 정년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경비나 다른 일을 해볼까 고민도 했었죠. 그런데 위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면서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암이란 건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겼기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원래부터 몸이 약한 편이라 늘 건강이 걱정됐거든요. 결혼 후 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과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그런 아내가 저를 믿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게 늘 고맙고 안쓰러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내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남들이 보면 애처가라고 놀리지만 제겐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또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아내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화면 속에서는 손주 민수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전화한 줄 알았는데 말이죠. 민수야, 너가 이 전화로 걸었어? 그런데 너 왜 할머니 핸드폰을 갖고 있니? 손주에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화면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화면 뒤쪽으로 아내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얼른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초췌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은 뼈만 남은 듯 앙상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여보, 나 좀 봐봐. 몇 번이나 불렀더니 아내가 천천히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맥 빠진 눈빛으로 잠깐 폰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무반응인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반응이 없네? 민수야, 네 할머니 좀 바꿔줘라, 응?
원래도 당뇨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저렇게까지 말라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애들이 잘 모시겠다며 데려간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혹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까르르 웃으며 화면을 흔들다가 통화를 갑자기 끊어버렸어요. 저는 곧장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바로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며느리가 겨우 받았습니다. 어머, 여보세요? 아버님이세요?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그래, 나다. 물어볼 게 있다. 민수가 아내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너무 피곤해 보이고 상태가 안 좋더라. 무슨 일 있는 거냐? 아, 어머니요? 왜 그러시죠? 잘 지내시는데요? 민수가 장난쳤나 봐요. 별일 없어요, 아버님. 뭐? 내가 봤는데 얼굴이 너무 말라서 이상하더라. 정말 별일 없는 거 맞냐? 글쎄요. 저는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아버님,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이만 끊을게요. 며느리의 무심한 대답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천연덕스럽게 별일 아니라고 말하는데 더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답답했죠. 어찌 보면 저도 참 팔불출 같은 사람이죠. 그래도 아내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며느리의 말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병원에 외출 허락을 어렵게 구했어요. 의사에게 허락을 받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아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아내가 저런 상태인지, 당뇨인데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아 저렇게 된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라도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택시가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나야. 문 좀 열어라. 병원에서 잠깐 외출 허락받고 나왔어. 네 엄마 얼굴 보고 인사라도 하려고 왔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느릿느릿 문을 열었는데 제가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얘 새아가, 네 시어머니 어디 계시냐? 얼굴 좀 보러 왔다. 병원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어. 제가 몸을 안으로 들이밀며 들어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뵈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잠깐 바람 쐬러 나가셨어요.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전화도 안 되고 지금 보러 왔는데도 집에 없어? 거참 신통치가 않네.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자신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태도에 오기가 발동해 저는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바람 쐬러 어디를 갔는데? 이 동네에 와서 뭘 얼마나 안다고? 한번 좀 찾아봐라. 나 병원에서 겨우 허락받고 보러 온 거라니까. 며느리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죠. 뭐 멀리 안 가시고 그냥 동네 근처로 가셨을 거예요. 아버님,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걱정하시지 않을까요? 허락받고 나왔다니까 뭘 걱정하고 있어. 그보다 네 시어머니는 왜 안 보이냐고. 아버님, 저도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해요. 잠깐 다녀오신다고 하시고 가셨으니 곧 오실 거예요. 저는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순간 더 이상 대화로는 답을 얻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기다리지. 네 시어머니 묵는 방이 어디야? 이쪽 방이냐? 저쪽 방이냐? 그런데 며느리가 주춤하며 저를 막으려 하더군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로 들어간 뒤 방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은 부부 공간인 것 같았고 손주의 방도 따로 있었죠. 그런데 화장실 옆 작은 방 문을 열었더니 제 눈에 익숙한 아내의 트렁크가 보였습니다. 참나 새아가, 네 시어머니 여기서 자는 거냐? 아이고, 이 좁은 방에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을 눕혀놓는 거냐? 며느리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님, 그건 그냥 집만 둔 거예요. 창고처럼 쓰는 곳이고 실제로 여기서 주무시진 않아요. 하지만 방 안을 둘러보니 아무리 봐도 아내가 여기서 자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이건 분명 아내가 편히 지내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에 와 계시다면서요? 왜 무리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엄마는 잘 지내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어찌 알고. 됐고, 네 엄마 어디 있냐고 묻는데 왜 돌아가면서들 꽁꽁 숨기고 안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 숨기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람이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잠깐 나가셨다고요. 그보다 아버지 건강이 더 걱정입니다. 지금 중요한 때잖아요. 됐어. 무슨 말을 더 하겠냐. 내가 알아서 네 엄마 만나고 갈 테니 전화 끊어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좀 진정하세요. 어머님 돌아오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저항하며 손을 뿌리쳤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문 밖으로 저를 내보내려 했어요. 아버님, 여기 계시면 더 불편하시잖아요.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제가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곧 민수 학원차 태울 시간이라. 죄송해요. 성취하는 몸으로 이렇게 나와 계시면 더 힘드시잖아요.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 더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힌 뒤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내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겠다는 결심만 강해졌습니다. 솔직히 아내를 제가 더 잘 알지 며느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내는 당이 떨어지고 힘들면 얼굴에 그대로 피곤함이 드러나고 며칠 동안 누워 일어나지 못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 아내가 앙상하게 말라서 기운 하나 없이 보였는데도 병원도 아니고 놀러 갔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아내를 오랫동안 지켜본 제 입장에서 저 상태로 어딜 돌아다닌다는 말 자체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택시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도 남겼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물론 아들네 집으로 간 뒤로 아내가 전화를 잘 받지 않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최소한 짧게라도 대답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걱정과 의심이 마음속에서 갈등하며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괜한 예민함이나 암투병으로 인해 신경을 과하게 써서 생긴 게 아니라 평생의 경험으로 형성된 제 촉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1시간 뒤에야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난감한 상태로 아들네 아파트 앞에 서 있던 중에 얼마 안 돼 며느리와 손주가 집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며느리가 민수를 학원에 태워줘야 한다더니 차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둘이 손을 잡고 그냥 걸어 나오더라고요.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뒤를 멀찌감치 따라갔죠. 혹시라도 제가 따라가는 걸 눈치챌까 싶어서 느릿느릿 걸으며 주변을 살폈는데
며느리가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에 더욱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걸었을까요? 둘은 한 체인 분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는 순간 아들 부부가 동네의 분식점을 하나 더 열었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던 시기라 직접 가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던 곳이었죠. 어정쩡하게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 가까이 다가가 안쪽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 얼굴은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눈은 가게 내부를 샅샅이 훑었어요. 그리고 떡볶이 주걱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를 보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앙상한 팔로 무거운 냄비를 젓는 모습이 어찌나 힘들어 보이던지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무작정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며 외쳤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냐? 나 지금 병원에서 잠깐 나온 거야. 제 다급한 등장에 아내는 주걱을 내려놓으며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병원에 얘기하고 온 거예요?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나를 걱정할 때가 아니야. 당신 얼굴이 완전 파리하게 말랐구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딴 건 아니고 애들이 가게 운영이 힘들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왔어요. 몸이 좀 힘들긴 한데 별일 없어요. 나도 요즘 거울 보면 놀랄 정도긴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 보였어요. 그동안 아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일단 말을 아끼며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내는 좁은 공간에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떡볶이를 휘젓고 어묵을 건지고 순대를 준비하며 가스레인지 앞을 바쁘게 오가더군요. 손님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많은 일을 아내 혼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싶어 주위를 살폈지만 주방에는 아내뿐이었어요. 홀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알바생이 있었지만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걸어다닐 뿐 주방 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 당신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어떡해?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내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손님들 있잖아요. 난 괜찮아. 그냥 애들이 힘들다고 해서 잠깐 도와주는 거니까. 정말로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있는 모습. 누가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기 몸 좀 생각해. 나도 이 모양인데 우리 둘 다 엉망이 되면 누가 알아줘. 몸 상태가 이런 걸 알면서도 왜 다 들어주는 건데. 당신 병나서 쓰러진다고 해도 정신 못 차릴 거야? 아내는 난감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주방을 둘러보며 다시 외쳤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많으면 사람을 더 써야지. 왜 당신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거냐고. 세아가 어디 있냐? 내가 따라 들어왔는데 꼭 이럴 땐 없어지더라. 아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만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우유부단해서 이렇게 됐네요.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내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도저히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게 뭐가 있어? 이야, 진짜 속이 터지네. 진짜 야단 맞아야 할 인간은 코빼기도 안 비추고. 이게 뭐야? 옛날에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던 시절보다 더 말라가지고 어떻게 시애미가 이런 몰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려먹고 앉았대? 아휴, 이 사람 또 왜 그렇게 과하게 말을 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아무튼 저는 여기 주방에 계속 서 있다 보니 음식 냄새에 질려서 뭐 먹기도 싫고 약은 먹고 있는데도 아무튼 기운이 안 돌아와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손주를 어디에 데려다주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는 아주 기겁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아버님! 아직 병원에 가신 거 아니셨어요? 언제 이리로... 아니, 여기는 어떻게 하시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말해줘. 너랑 민수 녀석 가는 거 보고 따라왔다.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 그리고 너 설명 좀 해봐라.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네 시어머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까는 바람 쐬러 가셨다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둘러댔습니다. 저기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나? 난감하네요. 그냥 여기 가끔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다고 하셔서요. 잠깐 저희 가게 조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일순간 여기서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앞으로 쭉 내밀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는데. 민수애미 네가 나와달라고 했지 않냐? 아버님한테 말을 그렇게 달리할 게 뭐가 있어?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해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얼른 재빠르게 변명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요, 어머니 답답하실까봐 여기 나와달라 부탁드린 거예요. 어머니 요리 잘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또 집에 혼자 계시면 너무 처지실까봐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듣던 중 저는 가게 한켠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이불짐과 아내의 옷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설마 여기서 잠도 잔 거야? 아니, 집에 네 시어머니 자는 공간이랍시고 웬 구석진 방을 보여주길래 뭔가 했더니 그마저도 아니었어. 당신 여기서 자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냥 어머님 힘드실 때 잠깐 쉬는 용도로 만들어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시 쉬기 위한 정도로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숙식 수준으로 여기에 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들이 첫 분식집을 시작할 때 그때도 가게 안에서 숙식하면서 바쁘게 매달렸었거든요. 주방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시킬 게 뻔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너 어른 놀리는 것도 적당히 해라. 아픈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주방일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일할 사람이 없으면 가게 문을 닫던가 아니면 주방일을 시킬 거면 정당히 돈을 주고 남을 불러다 써. 말로는 나더러 네 어머니 걱정된다고 그렇게 재빠르게 모셔가더니 무일푼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거야? 아니요, 아버님. 진짜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긴 영업장이에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아니면 저랑 나가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손님들이 쳐다보시잖아요. 아니, 됐다. 너랑 무슨 말을 더 하냐. 나는 이만 나간다. 대신 네 시어머니도 함께야. 같이 데리고 갈 테니까 여기 뒷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때 아들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 사태를 모른 채 가게 일 때문에 급히 들렀던 것 같은데 아들 역시 아까 전 며느리 못지않게 기겁하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엄마 데리고 가시려고요? 엄마가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도와주러 오신 거라고요. 여보, 저기 아버님이 아무튼 어머니 데리고 지금 나가신대. 어떻게? 당장 주방 이모를 어디서 구해? 이 말에 아들은 여기에 더 이성을 잃었던지 미간을 찌푸리고 저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다짜고짜 모시고 가는 게 어딨어요? 아무리 빨라도 이번 달은 엄마가 여기 계시면서 봐주셔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의 뺨을 올려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자식, 네 엄마가 네 부하 직원이야. 부모가 평생 뒷바라지하고 봐줘서 장가까지 보내놨으면 뒷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사업까지 아픈 엄마를 끌고 가서 뒤처리를 시켜야겠어. 주방 이모를 못 구하겠으면 이놈의 가게 문을 닫아. 부모 자식 도리도 못하는 게 무슨 일을 헤쳐먹겠다고 난리야. 가게 내부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고 넋이 완전히 나가버린 아들은 뺨을 맞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이 훅훅 들어오는 환자복과 패딩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훅 끼쳤지만 이미 마음은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주방 옆 그 초라한 쪽방에 있는 아내의 임시 짐가방을 제 손으로 챙겨들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는 아내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얼른 그 고무장갑 벗어던지고 신발 바로 신어. 나랑 나가자. 아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소 자식들 성화를 잘 들어주던 사람이었기에 처음에는 저를 말리거나 괜찮다고 했을 줄 알았지만 이날은 지친 얼굴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의 걸음걸이는 너무나 힘이 없어 보였고 얼굴은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가게를 나와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자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당신, 그동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렇게 혼자 일을 다 떠맡고 있었어? 그리고 돈은 제대로 받았어? 돈은 무슨... 돈 받을 거면 도와달라니 뭐니 그런 소리가 오갔겠어요? 처음엔 말이야, 잠깐 도와달라고 주방 이모가 관둬버렸다고 난감해하길래 하루 이틀씩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한 달 되고 두 달 돼도 주방 이모가 안 구해진다, 몇 시간만 해줘라, 좀만 더 해줘라 하더라고요. 뭐?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몇 개월째 거기서 일했는데. 3개월 넘었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야 수입이 생기고 본사의 돈을 지금 다 붙들려 있는 상태라서 아직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식집 운영을 돕느라 몸도 축난 아내를 그렇게 부려먹고도 돈 한 푼 주지 않았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큰형과 형수님께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상담했습니다. 형수님은 노무사로 오랫동안 일해왔고 큰형도 장기간 사업장을 운영하며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형,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나 아픈 동안에 정호 이 녀석이 제 엄마를 자기 집에 데려갔어. 엄마 아프니까 돌본다고 말이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제 엄마를 3개월이 넘도록 분식집에서 무일푼으로 부려먹었대. 내가 지금 끌고 나오는 길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형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재수씨, 전에도 어디 몸 안 좋아서 보험도 우리가 하는 곳 소개해주고 했던 것 같은데 꽤 견적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 몸으로 정원의 가게에 가서 일해줬던 거야? 그 녀석 참 맹랑하네. 게다가 이 얘기를 곧장 형이 형수님에게 상담했고 형수님은 바로 전화를 바꿨습니다. 서방님, 옆에서 얘기 다 들었는데 이거 참 듣고 있기도 갑갑하네요. 정호가 동서를 3개월 넘게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고요? 정말 눈물 쏙 빼게 바로 잡으실 거면 일단 한번 엄포를 놓든지 아니면 정호 지금 대답하겠다는 꼴을 보니 그냥 아예 초강수로 법적으로 나서는 게 어떠실까 싶은데요. 동서 너무 가엾고 안 됐네요. 형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분식집을 운영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에 초기 자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녀석을 도와주기 위해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형 요식업 회사에서 성과를 올리고 자리를 잡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흔쾌히 돈을 내줬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의문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내를 부려먹고 돈 한 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과 형수님은 아내의 상황을 듣고 반드시 이번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일단 재수 씨가 얼마나 일했는지와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그리고 가게 운영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봐야겠어. 네가 사업 자금으로 퇴직금까지 털어서 줬는데 정호 그 녀석 진짜 안 되겠네. 저는 조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며 결심했고 아내에게도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 들어. 이제는 자식이라 해도 봐줄 수가 없어. 당신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뻔뻔하게 더 못 써서 난리인 것 좀 보라고. 저 녀석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야. 이 말을 듣고 멀겋게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를 옆에서 바라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빠르게 형과 형수님이 짚어주신 대로 분식집 운영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부분과 세금 미납 사항들을 자비 없이 신고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그냥 봐주고 넘기기에는 아들 부부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도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이 녀석은 한껏 당황한 목소리로 수습하려 들었어요. 와, 아버지, 이건 진짜 너무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벌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사전에 연락해 주셔서 그냥 말을 하시던지. 솔직히 저도 그날 아버지한테 할 말 많았는데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일단 알았고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신고 당장 취소해 주시죠.
너 아직 사리 분별이 안 되나 보구나. 취소할 신고를 내가 왜 했겠어? 가족이랍시고 퇴직금에서 돈 5천이나 뺏어줬으면 감지덕지 감사한 줄 알았어야지. 대체 너는 그 돈 갖다 어떻게 썼길래 그렇게 운영이 힘들다고 네 엄마를 데려다 부려먹었냐? 그런 가게에 더 이상 투자고 뭐고 할 것도 없지. 남이었으면 진작 신고하고 더 일냈어. 가족이니까 이 정도 참은 거야. 아들은 이쯤에서 제가 진심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뒤늦게 사정사정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아들 사이에는 아주 극단적인 갈림길밖에 남지 않았고 누구 하나는 아주 냉정하게 나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결국 아들은 여기서 더 답이 없다고 느꼈던지 저를 직접 찾아와서는 눈물까지 보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순서에 맞게 용서를 구했던 거죠. 아버지, 저도 뒤늦게 이렇게 사과드리고 오기 부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 사업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야 할 금액도 많았고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았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엄마께 기댄 건데 아버지 말이 맞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신고는 철회해달라 투자금도 시간이 걸려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들으면서 아들이 정말로 후회하는 모습인 것은 느껴졌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 네가 힘들 수도 있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네 힘든 걸 네 엄마랑 아버지 등골 빼먹어서 해결하려고 했냐? 아무리 사업이 힘들어도 그렇지 그게 부모 건강이랑 바꿀 수 있는 거야? 네 아버지 암이고 엄마가 골골거리는 와중에 네가 만든 가정이랑 사업밖에 눈에 안 보였어?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만큼이나 네 마누라도 더 큰 문제야. 자기 시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도 일을 시켜먹고 심지어 방 한구석에 몰아넣고 쉬게 했다고 둘러대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믿고 그러는 건지 말끝마다 거짓말만 해대고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둘이 얻어맞을 매를 너 혼자 맞았다고 생각해. 나는 너희 둘 다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뒤이어 제 입장을 확실히 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하든 돈은 당장 갚아라. 그리고 신고는 취소할 생각 없어. 너희가 잘못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다시는 이런 일 벌이지 마라. 내가 너한테 바랄 건 그것밖에 없어. 받을 건 받고 네 태도는 너대로 고치는 것 말이야. 책임 다하지도 않고 또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라. 끝까지 봐주지 않은 덕분에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신고로 인한 처벌과 저에게 투자금을 급히 반환하느라 여러모로 철퇴를 세게 맞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인 처벌로 이어졌고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큰 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영양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쇠약한 정도라 약물 치료와 휴식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안도했지만 아내가 고립된 환경에서 고생했던 것을 떠올리니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당신 곁에서 지킬 거야. 당신 고생 그만하고 나랑 같이 천천히 회복하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숨도 돌려야지. 그래요. 아휴, 나도 아까 병원 가서 검진 받고 결과 기다리는데 괜히 겁나는 거 있죠. 나도 미련했지. 뭐 이쁘다고 그걸 다 받아주고 해주고 있었을까. 덜컥 무슨 결과 나올까 심장이 출렁이는데
당신이 이렇게 끌어내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오늘도 해달란 거 다 해주고 구석방에서 아프다고 앓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저와 아내는 서로를 다독이며 함께 재활치료와 건강관리에 집중하며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형 부부를 따로 만났는데요. 아내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과 형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봐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해 주었으니까요.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아내와 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형은 제 어깨를 슬슬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냐? 이제 잘 살아. 아내 잘 챙기고 너도 무리하면 안 돼. 치료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자식이 여러모로 속썩였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쓰고 편히 사는 시간도 보내야지. 당분간 잊고 지내. 형 말 맞다나 이후로 우린 아들 부부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들의 잘못과 뻔뻔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부재중 전화도 몇 통 걸려왔지만 적어도 몇 년간은 얼굴 볼 일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이제는 그저 아내와 함께 건강을 회복하고 남은 시간을 우리 기준 안에서 그냥저냥 편안하게 지내는 게 소망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십시오.